간밤에 주수시장이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를 벌였죠. 청취자는 또 뉴스 보셨겠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59% 급등을 했고요. 다우지수도 0.69% 상승했습니다. 네, 그 뜨거운 열기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국내 코스피마저 무려 2.01%나 끌어올렸거든요. 2670선에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죠. 맞아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369.20원으로 하루 만에 무려 9.30원이나 뚝 떨어졌어요. 화면에 찍힌 이 붉은 숫자들, 그러니까 상승장 표시만 보면 당장 샴페인이라도 터트려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인 분위기만 보면 거의 뭐 축제니까요. 그런데 청취자님, 사실 이 화려한 폭죽놀이 뒤에는 아주 서늘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이 겉으로 보이는 주가 상승이라는 착시를 걷어내고 지금 실물 경제의 밑바닥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시장의 환호랑 실물 경제의 현실 사이에는 늘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이 시차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증시를 밀어올린 동력은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기미를 보였다는 심리적 안도감,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군요. 네, 지수가 하루 크게 올랐다고 해서 경제의 체질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건강해졌다고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죠. 장막을 걷어내면 당장 내일의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떠리를 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낙관론의 이면을 우리가 좀 해체해 봐야 합니다. 그 코스닥도 1.99% 오르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2.42%나 치솟았는데 정작 KDI 같은 국내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있단 말이죠. 그 경고등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점이 바로 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가발 인플레이션입니다. 유가요? 역시 기름값이 문제군요. 네, KDI는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 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리포트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국제 유가, 그러니까 WTI를 보면 배럴당 83.36달러로 전일 대비 또 1.78%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방금 전문가님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이 안도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왜 유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연구소들은 경고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게 위험 요소가 줄어들었으면 기름값도 당연히 안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하고 실제 원유 수급의 구조적 한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맞아요. 중동 국가들 간의 전면전 위기가 한풀 꺾였다고 해도 글로벌 원유 공급망 자체가 이미 극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산유국을 다변화해서 기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안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작은 충격이나 불안 심리만으로도 유가 변동성이 위로 크게 튀어오르는 약간 시한폭탄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와, 지금 전문가님 말씀 듣고 우리 경제 상황을 보니까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하나 떠오릅니다. 약간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뛰는 마라토너 같아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주식시장이라는 선수는 기업 실적 기대감이라는 진통제를 딱 맞고 지금 당장은 아픈 줄도 모르고 막 페이스를 올려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수의 몸속,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는 혈관 속에서는 유가 상승이라는 염증이 핏줄을 타고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와, 아주 정확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짚어내셨습니다. 그 염증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염증이 퍼지는 방식이요? 네, 흔히 유가가 올랐다고 하면 그냥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졌네 하고 개인의 소비 위축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보통은 그렇죠. 내 차 기름 넣기 부담스럽다 이 정도? 하지만 원유는 현대 제조업과 물류의 가장 기초적인 혈액입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플라스틱 원료나 포장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요. 컨테이너를 나르는 해운 물류비, 그리고 화물차 운송비를 연쇄적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아, 배달비랑 택배비 다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공장을 돌리는 전력 생산 단가까지 치솟게 만들죠. 와, 그러면 생산 라인부터 배송까지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 모든 단계마다 원가 폭탄이 빵빵 터지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조 원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 기업의 이윤 구조는 순식간에 악화되거든요. 그럼 이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때 기업 이사회가 가장 먼저 하는 결정이 뭘까요? 돈을 아껴야 하니까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늘리려던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하겠죠. 빙고. 바로 그겁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투자 위축이라는 근육 손실이 확 드러나면서 경제라는 마라토너가 픽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아, 무섭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염증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인 한국 기업들은 지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리포트에서도 세계 경기 불안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투자 회복이 제약될 거라는 아주 암울한 전망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 돌리는 비용은 비싸지고 글로벌 수요는 줄어드는 그야말로 완전 진퇴양난이거든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즉 물건을 얼마나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파는가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윤을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리포트를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 암울한 제조업 수출 위기 기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뉴스 두 개가 등장합니다. 어떤 뉴스죠? 하나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S&P 글로벌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나란히 상위 10% 안에 진입하면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2,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수치와 함께 2030년까지 주요국과 농축산물 교역 규모를 1,500억 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여기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시나요? 아니 지금 당장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무역 적자가 날 판인데 글로벌 평가기관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상위 10%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따내는 게 현실적으로 당장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K-POP 팬이 2억 명이 넘었다는 건 문화적으로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들이 음악 스트리밍 좀 듣는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박살난 수출 실적을 메워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ESG나 한류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 마치 경제의 구원투수인 것처럼 포장된 건 좀 너무 과장된 희망회로 같습니다. 네, 청취자님도 아마 호스트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ESG나 문화 콘텐츠는 그저 기업의 홍보 수단이나 부차적인 소프트 파워 정도로 치부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착한 기업 이미지 마케팅 딱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과 무역의 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ESG부터 보죠. 네, ESG. S&P 글로벌 평가 상위 10%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착한 기업입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한 상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거대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지 않도록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방어벽이에요. 착한 기업 선발대회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방어벽이 어떻게 자본을 묶어두나요? 당장 수익률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돈을 빼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 방식이고요. 현재 글로벌 연기금이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 매뉴얼을 보면 수익률 이전에 리스크 관리 능력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요? 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규제에 걸려서 유럽 수출길이 막힐 위험은 없는지, 아니면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터져서 주가가 폭락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깐깐하게 수치화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기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군요. 또 아예 투자 대상 리스트에서 배제해버립니다. 우와, 아예 리스트에서 지워버린다고요? 네. 즉, 이 상위 10%라는 성적표는 원자재 위기 속에서도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주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글로벌 투자금을 방어해내는 가장 실질적인 생존 티켓인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ESG는 당장 수익을 내는 공격무기라기보다는 치명상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검복 같은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방어는 어떻게든 해낸다고 치고 돈은 대체 어떻게 버나요?
그 한류팬 2억 2,500만 명이 우리 무역 장부를 정말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서 바로 두 번째 이질적인 뉴스. 한류와 농축산물 교역 규모 1,500억 불의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제조업의 위기는 원가 상승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 기름값 오르고 물류비 오르고 다 올랐죠. 원가가 올랐을 때 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돈 주고 손해보면서 팔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는 조금만 비싸져도 소비자들이 당장 중국산이나 다른 저렴한 대체재로 돌아서 버립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거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가 개입을 하면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프라이싱 파워라는 게 생깁니다. 가격 결정력이요?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2억 명이 넘는 팬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즐긴다는 건 단순히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줄미가 된 거대한 잠재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K-푸드나 화장품, 소비재 등을 살 때 사람들은 단순히 원가 대비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에 동참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미국 마트에서 냉동김밥이나 라면 같은 제품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비싸져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에서 잃어버린 마진을 브랜드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상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것이 바로 리포트가 농축산물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이라는 거대한 목표의 바탕에 팬덤 2억 명이라는 숫자를 함께 병기해 놓은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우리 문화가 인기 있다는 국뽕기사가 아니었군요. 네, 제조업의 하드웨어적 한계를 ESG라는 금융의 방패와 소프트 파워라는 새로운 창으로 돌파하고 있는 매우 역동적인 생존 전략이 지금 실물 경제 아래에서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인과관계를 엮어놓고 보니까 리포트의 파편화된 뉴스들이 정말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조립이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격 인상 방어권을 얻어냈던 뜻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무대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우리의 일상, 가장 직관적으로 돈이 오가는 공간인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보죠. 아, 부동산 좋죠. 기업이 유형의 물건에서 무형의 가치로 생존 정역을 바꾸고 있다면 물리적 공간의 대명사인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뭔가 이런 가치 이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또 흥미로운 자본의 양극화가 바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나타난 부동산 동향을 보면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져서 흐르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읽고 엄청 갸우뚱했어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수도권 쏠림 현상 말씀이시죠? 네, 수도권 주요 역세권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수백 대 1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일부 지역은 미달 사태가 아예 만성화되어 가고 있죠. 전형적인 안전자산 쏠림 현상입니다. 거시경제가 불안하니까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물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단락에 아주 낯선 개념을 하나 등장해요. 한국에서는 완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임팩트 투자가 동아시아 스타트업 시장을 중심으로 공간 개발과 부동산 분야에서 막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현재 자본시장의 아주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임팩트 투자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깐깐하게 따져보고 싶어요. 네, 한번 파헤쳐보죠. 임팩트 투자는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돈을 넣는 거잖아요. 네,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투자자라면 당장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씩 붙는 강남 역세권 아파트에 청약을 넣지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겠다는 스타트업의 공간개발 프로젝트에 내 피 같은 돈을 왜 투자합니까? 하하,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건 약간 자본주의의 논리라기보다는 자선 사업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솔직히 돈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투자를 이끌고 있는 이 거대 자본들은 결코 마음씨 좋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에요. 아, 철저한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럼요. 이들은 가장 철저하게 장기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이들이 왜 의미와 가치에 굳이 투자를 하는지 그 경제적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 의미가 돈이 된다는 건가요?
상업용 부동산의 핵심 리스크는 결국 공실률이거든요. 빈 공간으로 남는 거. 네. 과거에는 역세권이라는 입지만 좋으면 대충 건물을 지어놔도 임대가 다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이나 매력이 없는 공간에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굳이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가죠. 그런데 임팩트 투자자들은 버려진 공장이나 낙후된 구도심의 건물을 아주 싸게 매입해서 그곳을 친환경 스타트업들이나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 줍니다. 언뜻 보면 당장의 임대 수익을 깎아먹는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네, 월세를 깎아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명백한 손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건물의 가치를 좇는 힙한 기업들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공간 자체가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 허브가 됩니다. 아,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밀레니얼이나 Z세대 같은 핵심 소비층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스토리에 열광하고 기꺼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유기적인 트래픽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와,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든다? 네, 결과적으로 공실률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주변 상권까지 살아나면서 건물의 근본적인 자산 가치, 즉 엑시트할 때의 매각 대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월세 수익 몇 푼을 포기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한다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입혀서 가장 트렌디하고 대체 불가능한 상업용 공간으로 밸류에이션을 확 끌어올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시경제가 불안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역세권이라는 극단적인 안전자산으로 도피를 해요. 그게 일반적인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거대 자본과 스마트머니는 오히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공간에 이식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장기적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생존 본능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 이 두 개의 렌즈로 현재 시장의 양극화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보죠. 청취자님, 화면 속의 나스닥과 코스피 지수는 붉은색으로 환호하면서 올랐지만 우리는 그 밑에 깔려있는 진짜 펀다멘탈을 파헤쳤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염증이 공급망 전체를 압박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공장을 더 돌리는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ESG라는 신뢰의 방어벽을 단단히 구축하고 K-팝 팬덤 2억 명이 만들어낸 무형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서 원가 상승의 위기를 방어하고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은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차갑다고 믿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네, 수익성만 쫓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 속에서도 공간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서 근본적인 자산 가치를 훅 끌어올리는 임팩트 투자가 새로운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탐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이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단순히 어제 환율 떨어지고 나스닥 올랐더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어떤 식으로요? 시장의 겉모습은 랠리지만 사실 지금 경제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원자재 위기를 방어해내는 기업들의 ESG 방패와 글로벌 팬덤의 가격 결정력, 그리고 가치를 수익으로 바꾸는 임팩트 투자 같은 무형 자산들에 있어. 이렇게 맥락을 짚어주신다면 이 복잡한 경제 흐름 속에서 당신의 통찰력이 훨씬 더 빛나게 될 겁니다. 와, 확실히 경제 데이터를 바라보는 해상도가 확 높아지셨을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리포트에 없는 조금은 파격적인 질문을 하나 청취자님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파격적인 질문이요? 좋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국가나 기업의 힘을 측정할 때 GDP, 수출액, 주가지수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쫙 잡히는 재무적 지표들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모든 경제 뉴스에서 그 숫자들만 브리핑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 ESG 문화적 팬덤 사회적 임팩트가 실질적인 자본을 끌어당기고 원가 위기를 거뜬히 상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런 무형의 자산들을 수치화한 이른바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지수라는 완전히 새로운 지표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10년 뒤에는 글로벌 자본시장이 달러 환율이나 WTI 유가의 등락보다 이 영향력 지수를 보고 투자 자금을 후훅 이동시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통째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정말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상상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전문가님이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을 꼭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할 비즈니스와 일상을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단순한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그 이면에서 요동치는 진짜 가치의 흐름을 잡아내는 현명한 하루가 되시기를 저희가 힘껏 응원합니다. 이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심층 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